네. 오늘 제가 나눌 책은 시노하라 마사타케의 인류세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2022년도에 나왔고요. 조성환 선생님이라고 원광대학교에서 지금 환경 철학 그리고 동양적 사유를 베이스로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인류세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분이에요. 원광대학교 이제 원불교 재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종교 철학이라든가 종교학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박일준 교수님이라고 감신대에서 종교 철학 가르쳤던 교수님께서도 지금 원광대학교의 이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 원광대학교가 가장 지금 인류세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전 세계 학자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연구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여기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광대학교는 원불교학교에도 불구하고 캐서린 켈러를 초대해서 인류세 시대의 어떤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담론이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선생님도 굉장히 젊은 학자인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주에는 마스타케의 인류세의 철학이라는 책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지난번에 했던 해밀턴의 책은 조금 더 대중적인 에세이적인 느낌이 나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철학적인 내용이 여기는 담겨져 있어서 쉽지만은 않아요 또. 하지만 또 아주 막 전문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여러 현대의 신인문론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흡수해서 일본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을 하거든요. 참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 배울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던 이 관련된 논의들을 찾아보니까 시노하라 마사타케 교수의 책이 두 권이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인류수의 철학이라는 책이 나왔고 인간 이후의 철학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인간 이후의 철학은 인류세의 철학에 나와 있던 그 여러 가지 그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티머스 허먼이라든가 티머스 모튼이라든가 그레이엄 하만 뭐 이런 사람들의 신유물론자들의 논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챕터 하나씩 자세하게 연구한 책이에요. 차크라바티도 있고. 그래서 몇 명의 학자들은 이제, 학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소개한 거고, 지금 저희가 함께할 인류세 철학은 이런 것들 다 이제, 녹여내서 자기의 언어로 좀 풀어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인류세 철학이란 책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란 책입니다. 1958년에 나온 굉장히 고전적인 책인데, 뭐 한나 아렌트는 워낙 대중적이면서도 많이 인기가 있는 학자잖아요. 우리가 뭐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아주 대중적인 키워드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혹은 뭐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되게 널리 알려진 책이 있기 전에 이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워낙 국내에서는 인간의 조건은 이제 그 RNT 연구자들한테만 조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오히려 이제 대중적인 것도 아닌데 되게 이제 이슈화된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실제로 RNT의 정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 거는 인간의 조건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 과거와 미래의 대화인가요? 아무튼 그 책이라든가 정치 철학의 약속 몇 가지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은 이제 너무 이제 정치 철학의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대중적이지 않아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인간의 조건은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공공 철학이라고 할 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고, 그리고 공적 영역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사적 영역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제 아렌트가 얘기했고, 이런 논의가 지금 공공신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 하버마스의 공론적 구조변동만큼이나 인간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고 또 인간의 조건에 뭐 여러분 잘 아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준 폴리티콘에 대한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끄집어 와가지고 인간은 정치적 행위를 할 때만 진정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뭐 대중적인 그 논의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꼽히는 책이고 꼼꼼히 읽어볼 책이라고 생각 들고요. 근데 이 인간의 조건이 아렌티 인간의 조건이 일본의 공공 철학자들 그리고 공공 행정학 그리고 정치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공공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냈어요.
우리나라 김태창 선생님도 일본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책을 내셨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현재 일본의 인문학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학자들이라든가 인문학자들 논의를 보면 다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분이 뭐 멸사공공 있죠. 개인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다 이라고 하는 그 20세기 초반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그, 뭐라고 할까? 공동체주의도 아니죠. 이거는 뭐 제국주의적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스스로 극복하느냐 혹은 그리고 또 어떻게 현대 사회에 맞게 재구성하느냐가 일본 학자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개념, 개인을 죽이고 공동체를 살린다. 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일본 인문학자들의 큰 고민이었고요. 그런 데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아렌트 연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아렌트를 연구한 일본 학자의 책이 몇 권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사타케도 인류세 철학의 첫 번째 뭐이 책의 논쟁점은 아렌트의 인간 조건을 어떻게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세팅이 인간의 조건에 이제 1950년대에 나왔던 인간의 조건과 지금 21세기에 접어든 인간의 조건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세팅, 어떤 자연환경, 어떤 인공물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플러스해서 기후라든가 자연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세계, 지구 행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다시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재를 다시 이제 재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스타케의 핵심 논지입니다. 그래서 아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선생님은 이 책 번역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 시대 인간의 조건의 변화라고 하는 인류세의 아렌트 다시 읽기라는 논문을 쓰셨는데 이 논문이 사실은 이제 이 마스타케 인류세의 철학이라는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든 논문이고요. 이 책의 어떤 요약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참 친절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성환 선생님의 논문도 제가 나중에, 이메일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일주 선생님의 논문도 있어요. 실패의 정치, 신학, 인류세 시대의, 실패의 정치, 신학. 예, 그리고 인류세 시대의 실패에 대한 종교철학적 성찰. 이 논문도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마스타케의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논문이고,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논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패에 대한 그리고 지금 근대 사회는 이제 결국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새로운 대안, 새로운 대안을 말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근데 이제 아무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고 이 실패에 대한 담론은 지금 이제 파국이라든가 기후 위기로 인한 인류의 종말 이런 것들에서 가장 많이 지금 담론이 되고 있고 일본은 이미 그걸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따 얘기했지만 인류세 철학, 마사타케 인류세 철학의 핵심 논제는 붕괴 이후의 인간의 삶의 조건입니다. 붕괴라고 하는, 파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논의에서 붕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등장하고요. 이 붕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조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걸 감각하고 다시 생애 조건을 재구성하느냐가 이제 핵심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일준 교수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성찰할 것이냐를 이제 읽고 있습니다. 네. 한나한테 인간의 조건은 제가 보니까 집에 있는 게 옛날 판인데 최근에 2019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이 개정판에는 한나 아렌트 책에 대한 서문과 서문이 두 개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의 조건이 1957년, 58년에 나왔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논문이 두 개가 실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 편집자 서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 번역된 판에는 이제 그 논문이 실려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용어도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도 이걸 사야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인간 조건이 없으면 뭐 다행입니다. 이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기 좀 아깝잖아요. 저 고민 중인데 아무튼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오늘날 일본 인문학이라든가 공공신학, 공공철학 그뿐만 아니라 인류세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발제 쓴 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류세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000년도에 쿠르첸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대기 화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고 2002년도에 인류세에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과학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물론 이제 지질학회에서 인류세라는 용어를 채택하지 않기로 2024년도에 결의를 했죠. 물론 이제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바고 하지만 이게 이제 지질학 회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홀로세 이후에 인류세라는 말을 공식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 자체가 이제 대중화되고 이 무시하지 못하는 영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죠. 근데 이제 인류세라는 말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먼저 사용한 용어고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뭐 인문학자들이라든가 뭐 철학자들이 막 요즘에 쓴다고 해서 이게 인문학의 용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인문학자들의 논의를 먼저 접하는 거는 저는 약간 조심스럽다 생각 들어요. 해밀턴도 그걸 지적하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과학이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 인류세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고 1950년대 이후부터 그 지표면의 변화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에 대기 과학자들이 가담하면서 인류세가 논의가 만들어진 건데 마치 무슨 뭐 18세기라든가 혹은 뭐 14세기 혹은 뭐 인간의 문명이 발병될 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게 해밀턴의 지적이었잖아요.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을 접할 때는 어떤 그런 인문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자들이 먼저 이제 밝혀냈던 그 엄밀한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해밀턴의 책도 되게 좋고요. 얼 앨리스라고 하는 그또 이제 과학자가 쓴 인류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역시 이제 고유서가에서 나온 과학자가 쓴 아주 정밀한 인류세에 대한 개론 책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먼저 접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인문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와 자연에 대해 사회에 대해서 성찰할 것인가를 2차적으로 고민한 것이 이제 인문학자들의 인류세 담론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류세 문제를 인간의 조건과 삶의 배경으로 진지하게 성찰한 학자들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티모시 모튼이라고 하는 하이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책도 번역이 되고 뭐 어두운 생태학인가 뭐딥 에컬러지라는 책이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튼이라고 하는 학자 그리고 디페시 차크라바르티가 있는데 차크라바르티의 저는 이제 차크라바르티도 사실 행성시대 기후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고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기후위기의 네 가지 태제라고 하는 논문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차크라바르티가 이제 크루첸이라든가 여러 이제 대기학자들의 논의를 완전히 흡수를 해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는 사람인데 차크라바르티에서 가장 그 인류세 담론에서 인문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차크라바티는 또 사실은 인류세에 대한 논의 이전에 탈식민주의 이론, 포스트 콜로니얼 이론에서 가장 선봉자였어요. 그래서 유럽을 지방화하기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인도 출신의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그냥 활발하고 논의를 풍성하게 하는 저도 이제 옛날부터 이름을 듣고 알았었는데 이분이 2000년, 2010년도 이후부터 자기가 탈식민주의 논의를 계속해서 전개했고, 뭐, 스피커 박하고 같이 로버트 영이라는 사람들, 유명한 그 탈식민주의 이론가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그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해밀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새로운, 메타 내러티브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식민주의 이론자들이 하는 건 결국은 사실은, 그 로컬리티에 대한 강조고, 자국어에 대한 어떤 강조, 그 다음에 자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고다 보니까 사실은 인류세라고 하는 인류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그 메타 내러티브를 직면했을 때 탈식민주의 이론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깊은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차크라바르티가 완전히 그 사상적 전회를 합니다. 턴을 해요. 그래서 2009년인가 그 이후부터는 인류세 논의 그리고 기후위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여기서 논의가 기존의 차크라바르티가 했던 탈식민주의 논의를 완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참 재미있는 학자고, 그러니까 이제 차크르바르티의 그 사유 속에는 탈식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세팅에 인류세라고 하는 거대한 기후 위기로 말미암은 거대 담론이 이게 딱 접목이 되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 그 인류세 말하는 사람하고 또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의 지구 하나의 행성인가 뭐 최근에 나온 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탈식민주의 이론가가 어떻게 인류체와 만나서 논의를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와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최근의 담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만 제가 예를 들자면 그 인도에서 그 에어컨 보급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차크라바르트 책에 보면 너무나 재밌는 논의인데 사실 지금 인류세 논의에서 제3세계 국가, 남반구 국가들이 지금 인류세 이 기후위기의 문제의 원인은 사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과 미국 그리고 서구 국가들의 무차별적 자본주의와 그리고 자연의 착취에 대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엄청난 그 소비가 있었고 그것의 결과가 2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인류세라고 했을 때 그 환경 부담금이라든가 인류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인류가 공동의 무니까 공동이 같이 책임지자라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방식이잖아요. 본인들이 다 이게 문제를 저질러 놓고 책임을 같이 지자. 이거 말이 안 되는 논이잖아요. 참, 그래서 이제 이 자본세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오는 거죠. 인류세라는 말은 인류 전체가 책임졌다고 하는 말을, 오히려 이제 폭력 국가들이 그 자기네 책임을 희석시키는 아주 좀 좋지 않은 어휘다. 그래서 이걸 자본세로 바꿔야 된다. 자본주의의 선진국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인류세를 자본세로 바꾸자는 말이 있는 거죠. 제임스 무어라든가 이제 낸시 프레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장하는 건데 차크라바이티는 여기서 또 한 번 비트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에어컨 보급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가 인구가 막 10억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에어컨 보급률이 1970년대부터 확산되니까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이혼율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이 에어컨 보급률.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그런 논의를 많이 하죠. 세탁기의 보급이 어떻게 여성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킨다는 논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사회학자들이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기술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상호학을 연구하는데 마찬가지로 차칼바트도 에어컨의 보급률과 인도의 그 어린아이들의 교육의 그 성취도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 감소폭 이런 걸 연구했더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에어컨 보급률을 무한정으로 다 보급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에어컨 틀고 살고 있는데 전 국민들이 에어컨을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야, 니네 인도에서 에어컨 그렇게 많이 틀면은 지금 지구가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시컨 그 에어컨 다 틀고 그 혜택 다 누리고 나서 아, 지구가 힘드니까 이제 우리 조금 절제하자. 그동안 많이 누렸던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번도 에어컨을 보급을 틀지 못한 사람한테 야, 너희도 지구를 위해서 에어컨 구입하지 마. 이거 엄청 폭력적인 거잖아요. 또 심지어는 그게 그 나라의 어떤 삶의 조건, 그리고 이제 그 인권의 신장과 맞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크라바이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딜레마에 갇힌 거죠. 인도 사람들한테 에어컨의 보급률을 어떻게 자기가 정당화할 것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억제시킬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탈식민주의자들의 그 논의와 인류세의 논의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저기 서구 국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 그쵸? 이 정책들을 과연 지금 남반구 국가들에게도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그런 독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논의입니다. 이런 논의 사실 옛날부터 오래 왔었던 논의인데 인류세와 맞물리면서 또 한 번 더 굵어진 거고, 여기서, 인도라든가 혹은 그 개발도상 국가들은, 야,
니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 우리는 지금 산업 경제조차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개발할 거야라고 말 못하는 게 기후위기는 서구의 문제만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 정체성들의 정치에서 교차성 논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나 그 층들이 많아 생겨져 가지고 고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되고 특히 이제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 같은 경우도 지금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은 중국과 인도인데 중국과 인도 역시 이 기후위기의 문제에 있어서 서구 나라만의 문제라고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느냐, 과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탈식민주의 논의하고 인류사회 논의하고 맞물리면서 많이 담론이 전개되고 있고, 이건 최신의 담론이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많이 전개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마스타케도 지금 티모시 모튼이랑 차크라바르티의 논의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일본적 상황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스타케는 조금 더 그 위기라든가 불안이라든가 혹은 불안정성,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수용을 해요.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환경적 조건이 더 이제 불안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잘해야 되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지금 탐구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적인 상황에서 산다는 건 어떤 것인지, 서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의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류세 논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환경 철학자 마사타케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하자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고국을 바라볼 때 내린 진단과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붕괴 감각이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인류세 담론과 기후위기 담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상황을 일본에 가져올 때 일본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것을 맞추느냐의 논의인데 마사타케가 볼 때 일본의 현재는 붕괴다 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온 거예요.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늘 이런 붕괴 감각을 몸으로 체득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붕괴와 폐허, 그리고 잔해더미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 본격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붕괴 이후 인간은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이런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세미나 준비하면서 폐허,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은 모르겠어요.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KBS 1TV인가 EBS인가에서 다큐멘터리 했는데 일본 도심 속 일본의 폐허를 소개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에 이제 사람들이 인구가 빠져나가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건데 인간이 만든 인공물, 그것도 도시 한가운데. 근데 급격하게 노령화가 되고 인구가 소멸하면서 사람이 사는 인공물에 이제는 자연이 잡초가 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건데 마사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공물에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자연이 원래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았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 사회에서 인공물이란 건 심지어 나무 하나, 아파트에 나무 하나 심는 것도 굉장히 인공적인 거잖아요. 자연 그대로 그냥 하는 건 우리가 자연 그대로 건 다 잘라버리죠. 잡초 같은 거 다 잘라버리지 이거를 뭐 우리가 그대로 놔두진 않잖아요.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만들어갈 때는 어떻게든 이거를 배간을 하거나 변경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공물 안에 인간의 사회 안에 들어온 자연은 자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공한 자연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물러난 그 자리에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이 다루지 않는 자연이 들어와서 자연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무성해지는 엉겅퀴를 보면서 마스타케는 자연이 우리 안에 들어왔네 이런 감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 이후에
인간이 자연에 둘러싸여져 있었구나. 인간과 자연이 같이 있었구나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이 인공물과 자연 세계를 굉장히 분리해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휴가 되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시골에 가자. 이렇게 자연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후위기 이후에는 자연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거를 비로소 이 몸으로 체득하게 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이게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좀 낯선 개념이긴 한데, 비로소 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타자를 인식하게 됐고, 내가 누군지 인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물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요. 한번 좀 가보시죠. 한나 아렌트가 만든 인간의 조건, 그 서문에 인간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에 의해 의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대 근대인의 인공적인 도시라든가 건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원시인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의 원시인도 원시인이 살았던 동굴이든 혹은 그가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면서 집성촌을 만들어서 살았던 간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다만 오늘날에는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갖고 이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만든 인공물 속에서 살아났던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그냥 자연 속에서 말 그대로 그냥 사자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인공물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리고 이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에 살았다라는 게 한나 아렌트의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이 바뀌었다는 게 마스타케의 프로블럼 퀘스천입니다. 네. 그래서 아렌트는 인공물을 자연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제시했고요. 인간은 인공물 안에서만 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스타케는 대지진은 자연이 인간의 인공물을 침입하는 사건.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쓰나미를 통해서 이 그 엄청난 자연이 인간이 살던 인공물을 침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있었죠. 홍수 나고 뭐 가뭄이 들고 뭐 자연이 언제든지 인간의 영역에 침범해서 큰 피해를 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대지진, 독일본 대지진은 그것과 좀 다른 사건을 일으켰다고 보는 거죠. 어떤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각성을 일으키는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타케는 이 동일본 대지진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 인간의 영역에 침입한 사건이고 인간의 삶의 조건이 자연에 의해서 파괴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세계 붕괴를 경험한 거죠. 이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이런 사건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던 일이죠. 근데 유독 인간 세계의 붕괴를 최근에 이르러서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일까? 마사사키는 자연이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자연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 근데 이 느낌, 여러분 뭔지 아실 것 같죠? 우리가 그 한국도 이런 재해로부터 무시를 못하는 게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다든가 혹은 홍수를 내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참사를 당했을 때 그냥 옛날에 우리가 아이고 이번에 또 홍수가 났네, 또 산불 났네, 어떡하나 이런 감각이 아니라 지금 현대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자연이 우리를 침공하고 있다. 혹은 자연이 지금 화가 나 있다. 혹은 뭔가 지금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 산불이 계속해서 이게 더 큰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물 난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경험했던 산불과 어떤 침수하고는 또 다른 감각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 삶의 조건을 파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파괴에 다가가겠다라는 느낌. 인간은 그동안 자연과 더불어 자연 혜택을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동시에 자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자연에게 삶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자연과 더불어, 때로는 자연에 맞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 인간은 인공물을 쌓아 올리고,
자신의 주변을 인공물로 구축하면서 계속 자연을 자신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자연이 계속해서 인간의 삶의 조건에서 밀려난 것이죠. 일부러 자연을 보러 찾아가지 않으면 자연을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은 인공물의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연과 인공물의 제로섬 게임이 견고해졌고 인공물이 확장되면서 자연의 자리는 점 더 축소했죠. 그런데 그런 자연이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파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인간의 삶의 조건이 변경되면서 더욱 체감되기 시작했고요. 이 인간이 붕괴 감각을 느끼면서 깨달은 사실은 도대체 자연은 뭐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도대체 인간과 삶을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는 과연 자연과 어떻게 엮이느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는 거죠. 차카라바르티는 그동안 인간을 둘러싼 자연, 그리고 인간이 이름을 붙인 지구라는 삶의 조건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친숙한 환경이 아니라 냉혹하면서도 차가운 행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구는 인간의 삶과 문명을 중심으로 한 관점을 내포합니다. 반면 행성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할 때 지구별 여행, 뭐 지구라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찌됐건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엮여 들어가는 그리고 인간이 어떤 꿈꾸는 어떤 이념으로서의 지구잖아요. 근데 이제 행성이란 말, 플래닛이란 말을 쓰는 거는 철이 타자화된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성이라는 용어는 지구를 인간과 무관하고 우주적이고 지질학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차크라바티는 지구를 행성으로 부름으로써 인간이 지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행성의 일시적인 거주자, 우리는 거주자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처럼 행성은 우리에게 따뜻한 어머니가 아니라 타자로서 다가옵니다. 얼터너티는 타자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과 행성으로서의 지구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존재도 아니죠. 지금은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공물의 문제를 잘 숙고해야만 하는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고 인간이 지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지구를 사유했다면 이제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인간이 잠깐 거주하는 거잖아요.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일세 인문학적 성찰은 다른 말로 붕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사타케의 자연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붕괴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물과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은, 사물은 무엇인지. 네. 일본의 학자 중에 하나인데 파멸 뒤에는 창조해 나갈 수밖에 없다. 파멸 뒤에는 창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이 풍경도 모든 것의 시작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지진으로 해서 완전 폐허가 된 그 일본의 마을을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진 작가가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뭔 시작? 사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인간을 다시 사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서로도 안 지났네요. 네, 좀 더 가볼게요. 빅히스토리를 통해서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알게 된 인간. 그렇죠? 138억 년 전 우주가 빅뱅에 탄생했고 45억 년 전에 이 지구가 탄생했죠. 인간의 인류의 진화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대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되었죠.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주와 지구는 장대한 시간을 홀로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물은 실제했던 거죠. 예. 이책 24쪽에 보면은 인간의 의식이나 사고, 의미 지음과는 무관한 곳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간주관적인 공동세계로 생각했다고 해도 이와 무관한 곳에서 세계는 존재하고 있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상과는 무관하게 세계는 존재한다. 그리고 세계는 인간의 생활을 둘러싸고 지탱한 조건으로 존재한다. 그동안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렸던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과 엮여 있고 관계를 맺었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와는 무관하게 존재했던 사물들이 있었고, 따라서 인간이 세계에 대해 품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와는 무관한 곳에 있는 세계에 의해 인간 생활이 지탱되고 있다는 사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세계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지구에 인간이 기생하고 있고,
인간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서 인간의 삶의 조건이 되어졌다는 것. 사유의 어떤 주체가 바뀌는 거죠. 인간 중심적 지구가 아니라 행성 중심에서 인간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행성적 사고, planetary thinking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스피박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행성적 사고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펑텍 메이야수, 뭐 이름도 독특하죠. 프랑스 철학자인데 유한성 이유라고 하는 책에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 그러니까 상호 상관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이 말하는 상호 주관성이라는 것도 해결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정반이라고 하는 것,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자아와 타자, 거기 서로 상호 연관돼서 세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의 세계상, 그리고 칸트 이후에 어떻게든 인식하는 주체가 구성하는 세계, 네,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그의 관념론이 되고, 뭐, 어찌됐건 인간은 인간 1인칭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 과학으로 말미암아, 빅히스토리로 인해서. 세계가 인간의 의식이나 존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사변적 실제론, 스페큘레이티브 리얼리즘이라고 하고, 오늘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신유물론자들의 담론이죠. 그래서 메이아스는 상호상관주의가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인식에 세계를 종속시켰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세계가 인간의 존재나 인식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인간의 사고나 경험과 무관한 실제를 탐구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메이아수는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계는 어떻게 존재했을까? 상호주관주의는 이런 질문을 회피하지만 메이아스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인간 없는 세계의 실제를 긍정합니다. 이는 세계가 인간의 인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했으며 여전히 그러한 본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유세를 둘러싼 논의가 던지는 질문은 인간이 인간만으로 자기 완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실은 당연한 질문인데 여전히 우리가 인간의 자기 완결적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생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역시 그것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혹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뭐 이런 어떤 인식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거죠. 북극곰을 살리고 빙하를 살리고, 역시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냐? 그동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도 비슷한 관점인데, 이런 신유물론자들은 그것을 벗어난 사고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담론이 좀 비판적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해밀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네. 하지만 역시나 1장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한 6장까지 돼 있는데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할 건데요. 앞부분에 모든 책이 비슷해요. 앞부분에 본인의 논지가 다 녹아져 있고 뒷부분은 사실은 부연 설명이라든가 반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이 조금 더 중요한 시간 같긴 한데요. 그동안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개발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제력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은 더욱 강력한 힘으로 인간의 영역을 침범했고 그 힘은 더욱 거세져서 이제는 인간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쓰나미가 밀려서 마을이 평화로 변할 때 인간은 자연에 의해 와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제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연은 관념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이란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네.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계만으로 이 세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한 그것을 둘러싼 자연과 그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질문하기 어렵다. 자연의 현실성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심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의 세계에 의해 규정되고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 몸과 마음 그리고 타자 그리고 자연과 사회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까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인간의 인공물이라고 하는 삶의 조건, 환경, 바운더리 혹은 그 환경 가운데서 인바이먼털적 환경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무너졌을 때 인간은 다시 이거를 이제 사유하게 된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인간은 그동안 자연을 통제 가능하고 파악 가능한 타자로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타자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자연은 언제든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자 객체였죠. 그러나 그 타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대상으로 다가올 때 인간은 그때 진짜 자연의 얼굴, 낯선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연의 얼굴은 인간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이미지였고 그것은 그저 인간의 심성에 투사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세 시대 인간은 자연의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제야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죠. 자연의 침공으로 인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공물의 경계가 무너질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자연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쓰나미가 휩쓸고 간 마을이 폐허가 되어 그대로 방치된 경우라든가 도시 속 폐허가 된 마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 무너지고 그 사이에서 풀이 자라고 야생의 모습이 드러날 때 역설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자연 속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붕괴 이후에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자연이라는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붕괴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자연, 아니 그때서야 직면할 수 있던 자연의 모습은 말 그대로 자연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인위의 세계가 무너진 뒤에도 존속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화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감도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고 언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파멸 뒤에는 창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풍경도 시작처럼 생각되었다.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곳이 폐허로 변한 곳이라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재사유하는 지점은 한계 지점, 리미트라고 하는,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끝나는 지점, 인식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경우 마지막에 가서 만나게 되는 지점, 한계에서 인식되는 인간의 조건, 그죠? 쓰나미와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을 지탱했던 삶의 조건, 환경의 경계를 인식하게 되고 역설적으로 자연의 본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현실도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 생활의 조건이 성립하는 방식을 사물과의 만남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그 만남은 인간에 의한 지표의 개변, 피막으로서의 생활 영역의 확장이 철저해지는 곳에서의 만남이다. 이 피막은 지구의 스킨이야, 지구의 피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표면에서 뭔가 이렇게 지구와 만나는 그 접점이란 거예요. 살갗, 지구의 살갗에서 인간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부가 세계, 나 외의 세계와 만나는 제일 첫 번째 접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선인 거예요. 지구는 지구의 피부, 그 지표면이 이제 지구의 피부인 거죠. 인간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인공물 혹은 자연의 신체에서 직접 만나는 자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 지점이죠. 즉, 인간화가 미치지 않는 곳, 내지는 인간적인 세계가 균열된 곳에서의 만남.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유인데, 이는 마치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헌법적 질서가 깨지고 주권자가 등장하는 순간이라고 했던 칼 슈미트 정치신학을 떠오르게 합니다. 슈미트는 주권자의 출현이야말로 법의 실질적인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고, 법의 근거, 법의 정당성, 법의 타당성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법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라든가 비상사태가 비상사태는 건 뭐예요? 계엄이란 건 뭐예요? 법이 멈추는 순간이잖아요. 법이 스스로 자기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권한이잖아요. 그때 비로소 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순간이다라고 이제 칼슘부터 얘기했던 거죠. 그 법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사태에서 주권자가 등장하는데 이런 주권자의 결단이야말로 현대 헌법의 근원적인 신학적 뿌리다. 그러니까 법의 핵심은 주권자의 결단이죠. 슈미트가 봤을 때. 그러니까 슈미트가 원래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그 통치자한테 주권적 결단이 있고 계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방식의 그걸 옹호하거나 뭐 증명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이 가장 그 밑바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 의사소통적 합의라든가 연대라든가 공통된 토의를 통한 어떤 근거 지음이 아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보여줄 때가 언제 일상생활에 법이 작동할 때 보여주지 그 법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법이 멈췄을 때, 어, 비상사태 때, 위기 상황 때, 전쟁 상황 때, 그때 법의 진짜 진가, 법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 상황과 결단에 대한 통찰은 신학적으로도 전유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신학적인 것의 본질은 뭐냐? 율법의 정신이 위배되는 상황에서 정답이 드러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장면. 생명을 소중히 여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거. 그걸 그 아브라함한테 명령해. 이거는 이제 법이 멈추는 순간이잖아요.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순간. 심판하는 자가 심판을 당하는 십자가. 이런 게 신학적인 것의 본질이에요. 그 법이 멈추는 자리, 율법이 멈추는 자리. 저는 이것도 이제 신학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 신학적인 것, 사회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근원적인 어떤 그 신학의 본질은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의 본질은 적과 친구를 구별하는 그 능력이잖아요. 신학적인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피에르페고르적인 결단의 윤리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신학적인 것의 핵심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신학적인 핵심인데 이거는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역설을 딱 포착해내는 것이 신학적인 것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은 바로 한계 상황.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둘러싸여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물이 의식되고 드러나는 순간은 그것이 무너지고 작동하지 않을 때다. 그래서 그레아와 하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 전체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또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기침이 나오면 나는 그때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실체를 갑자기 의식하게 된다. 스타키는 계속해서 사물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시점에서 인간의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각성하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존재를 인식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둘러싼 사물과 자연이 붕괴될 때 비로소 자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에 의해 인공물이 파괴될 때 인간이 그것을 수리하든 폐기하든 방치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영역을 반성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내가 어디 살았지? 라고 하는 본인의 서 있는 위치와 좌표와 지점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런 감각이 생기기가 어렵죠. 인간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 속에서 생활하지만 자연은 계속해서 인간 세계에 스며들고 그곳에서 본래적인 자연의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평온하고 협조적인 것만은 아니죠. 자연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연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었죠. 1세야말로 이런 인간 삶의 조건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인간과 자연의 경계는 무너지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자연은 인간의 생활 세계로 들어와 온난화, 가뭄, 홍수와 같은 거친 모습을 인간 세계 깊숙한 곳까지 보여주었죠. 결국 이 경계를 무너뜨린 것은 인간이었고, 자연은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인간의 경계 안쪽까지 침범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상호 침범하면서 서로의 존재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 거죠. 차크르바르티는 인간이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으며 인간이 자연세계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질학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인간 존재를 지탱해 주는 조건 그 자체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교란은 인간 세계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분리시킨 줄 알았던 자연 세계가 사실은 인간 세계를 따라가는 일이 있고 때로는 경계를 뚫고 인간 세계에 침입하여 인간 세계의 존재 방식을 뒤흔들고 때로는 붕괴시키기도 아, 하나 인류세적 상황을 발생시키는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인간 세계가 자연으로부터 잘려나가서 자기 완결적이 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세계가 서로 맞닿아 연관되어 있음을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인간 세계의 취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완결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근대인의 오만함과 휘브리스였죠. 그리고 자신만만함이었죠. 어떻게든 유일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자기 근거였죠.
근데 이제 결국 인간의 조건은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통찰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1957년 발사된 스푸트니크, 그러니까 우주 탐사선이 있고 그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 지구는 둥근 구형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 느꼈던 감각이란 건 인류가 지구라고 하는 대지를 떠나서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바라본다는 것은 지구라는 하나의 객체를 바라본 것이고 이로써 인간은 지구를 냉정하게 타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크라바티는 지구로부터의 이탈은 인간이 반드시 지구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는 어,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줬고 동시에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조건이 지구의 행성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했죠. 그러니까 지구를 떠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지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차크라바티는 하이데거, 야스퍼스, 칼슘미터와 같은 사상가들을 통해 고향 상실, 장소 상실, 뿌리 없는 풀이라는 개념을 깊이 사용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하이데거나 야스퍼스는 잘 모르는데 슈미트 같은 경우는 대지의 노모스라는 책에서 핵심이 장소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지의 노모스는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대지로부터 나오는 노모스예요. 노모스는 법이죠. 이 법은 내가 근거 맺고 있고 생활세계로 갖고 있는 그 지역, 그 권역이라고 하죠. 그 권역적인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 때문에 이 법은 지금 유럽 대륙이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만든 법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슈미트는 이 법이 다른 지역권 내 전쟁을 옹호하고 전쟁이야말로 가장 그 대지에 충실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 방식이라고 해요. 이것도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대지노무스의 핵심은 사실은 전쟁론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 근거해서 전쟁에 이 근거한 그 근거는 뭐냐면은 장소를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 동시에 장소를 상실하고 보편적이고 유니버설하고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갈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국제법에다든가 유엔에서 만든 다양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가장 반정치적인 행위예요. 가장 대지를 모욕하는 행위인 거예요. 가장 반대지적인 행위인 거예요. 장소를 상실하는 행위인 거예요. 마치 인간이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대지를 벗어나서 우주선에서 지구를 봐서 행성을 본 것 같이 타자화해서 저거는 행성이네, 지구네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음, 그런 뿌리 없는 풀이라는 표현이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슈미트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고양상실이란 말은 하이데거가 가장 많이 썼던 말이잖아요. 존재가 고양을 상실, 존재자가 존재로부터 탈각되는 현상. 그쵸? 그 현상을 이제 근대의 위기, 기술사회 문명의 붕괴라고 보고 인간은 고향을 상실하는 그 감정으로부터 불안이 온다. 뭐 이런 논의를 하잖아요. 숲길인가 그런 책을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그 초기에 뭐 하이데거나 야스퍼스나 슈미트 같은 사상가들한테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차크라바티도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대지에 깊이 뿌리박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차카르바티의 이제 인류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의 그 논문에서 기후위기는 행성에서 생활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지극히 중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인간은 이 물음의 문맥 속에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인간이라는 종의 확장으로 우리가 수많은 다른 생명 형태의 압력을 가하는 가장 지배적인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당연하죠. 인간이란 종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수많은 다른 생명 형태의 압력을 가하는 가장 지배적인 종이 되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사회를 확장해서 모든 존재자는 다른 존재자의 희생 위에 서 있죠. 그렇죠? 존재자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가 이제 자연을 낭만화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연의 개념에 대해서 이
인류세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마치 자연은 조화롭고 따뜻하고 어머니 품 같고 이런 이미지, 낭만주의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자연은 그렇지 않죠. 정글이잖아요. 정글이라고 할 때.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고 하는 홉스의 표현이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물고 뜯는 존재의 개체의 보존을 위해서 타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정글이다라고 하는 표현.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자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본인의 존재 확장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에 압력을 가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사실 저의 어, 물음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연은 서로 투쟁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죠.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 전쟁은 존재를 보존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능이죠. 인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은 코나투스, 그러니까 내 생명,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자를 먹어치우는, 먹는 존재인 거죠. 근데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희생의 도덕성을 얘기해요. 내 존재를 깎아먹고 내 존재를 비우는 방식, 욕망을 절제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걸 종교적인 영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사자가 초식 동물을 먹었는데 이런 고민을 할 거야. 어제 내가 먹겠는데 오늘 좀 더 먹고 싶네. 라는 고민. 혹은 좀 더 먹고 싶지만 쟤네들이 불쌍해서 내가 오늘 좀 참아야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식동물들은 콘나투스 자기 보존 능력, 자기 생존의 본능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자에 케노시스를 하진 않거든요. 그럼 인간은 케노시스가 가능한데 케노시스를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케노시스와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영역은 아니다. 왜냐면 생의 의지를 유지하기 위해 타자를 잡아먹는 식인종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까?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는 것은 가치평가 영역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존재의 보존은 타자의 소멸과 맞물려 있어요. 이게 상호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life is lovery. 생명은 강도짓이다라는 표현을 과정과 실제 105페이지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먹는 존재잖아요. 이 먹는다는 거는 뭐예요? 식물을 먹든 동물을 먹든 혹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먹든 먹는 존재예요. 그럼 이 먹는 거는 다른 사람을 존재의 영역을 갉아먹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생명의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먹히죠. 죽어서 퇴비가 돼서 거름이 되죠. 예, 불교적인 사회 방식일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존재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먹고 동시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희생을 줌으로써 이 먹이사슬 혹은 생태계의 조화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간은 다른 존재의 역량을 갉아먹고 사는데 이 한계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화이트헤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이 근데 다 읽을 거니 그렇고 모든 사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고 살아있는 사회의 경우 이 상호작용은 강탈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작동하는 그 기계와 같이 생산하는데 먹어치우고 배설하는 그 기계와 같은 거고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너무 러프하면은 유기체인 거예요. 이 사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음식물이 필요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 이게 생명의 순환이잖아요. 분해하고 배설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강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뭐 유익을 끼치느냐, 더 높은 존재로서 먹고 나서 먹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이런 거 상관없이 생명은 강탈이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생명과 도덕이 대립한다. 그리고 강탈자는 정당화를 요구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이제 아포리즘 같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말의 논의가 갖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근대적 인간, 제가 이제 코나투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홉스나 스피노자는 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가 있어서 자기 보존 욕구는 어떻게든 내 생명체가 훼손되거나 내 생명체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그 뇌가 살기 위해서 작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게 코나투스거든요. 생명의 의지거든요. 생의 본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면 어떻게든 먹게 돼 있고, 내 개체 수의 보존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손을 퍼뜨리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생명체가 움직이는 방식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금은 뭐 엄청난 그 식욕과 혹은 욕망을 통해서 다른 것을 갉아먹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알게 된 거죠. 내 존재 자체가 강도짓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서 문제는 제가 캐노시스예요. 그러면 과연 인간은 내가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강도짓 멈추고 어, 자연과 동물에게 이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캐노시스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곡기를 끊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강도짓이면 곡기를 끊고 내 생명을 소멸시키는 게 캐노시스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자연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이제 코나투스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건데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핵심은 이거예요. 먹이 피라미드 사슬에서 모든 존재들 자기 존재에 적절한 만큼 먹으면 되고 또 다시 이게 죽어서 부패해서 다른 동물들 먹이가 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하고 분해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생명체에 이롭게 되지 않으려고 버팅기면서 다른 것만 잡아먹어.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생명체가 다 케노시스적인 삶을 살아. 그것도 생태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이트헤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강도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박일준 교수가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낸 게 있어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우리가 화이트헤드의 공생의 철학이라는 논문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회라는 생명의 차원에서 조명하면 살아있는 사회는 언제나 다른 사회의 파괴를 전제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생명은 강도짓이고 그래서 강도는 정당화를 요구하죠. 사실 생명이란 자신의 외부로부터 다른 유기적 존재의 유입, 즉 음식을 필요로 하고 그 음식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사용하고 남는 것들을 배설합니다. 바로 이 냉혹한 강도짓의 진실이 유기체 사회들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진실입니다. 살아있는 사회들의 경우에는 이 상호작용 자체가 강도짓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언제나 자신의 결여, 즉 자신이 필요한 것을 위해 다른 생명을 요구하며 이 다른 생명들을 취하면서 생명은 스스로를 실현해 나가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수정해 나가는 유기체의 힘은 강도짓이 아니라 협동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수정하는 유기체들이 성공하는 것은 바로 서로 도와 환경을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종들은 다른 종들과 상호적으로 협력합니다. 화이트헤드의 철학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생명은 강도의 협동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명을 취하기 위해 협동하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식의 협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협동은 종종 자신을 타자들을 위해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존재라는 것은 매 순간 그리고 영구적으로 소멸하면서 다음 사건 계기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과 탄생의 역설입니다. 탄생하는 개체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에너지를 탈취하여 스스로의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고 소멸하는 개체들은 늘 자신과의 다른 개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강도의 정당성입니다. 그것은 강도짓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강도짓으로 출현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 강도짓의 대가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학적 어휘에 조금 익숙한 독자들은 금방 눈치챌 수 있다. 화이트헤드의 이 생명 이야기가 기독교의 전통적인 대속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서 강도짓에 대한 변명, 바로 거기가 기독교적 대속설의 자리인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대속이잖아요. 결국은 생명의 에너지가 왕성할 때는 엄청나게 먹고 다른 사람들 잡아먹어서 살지만 인간의 에너지가 소멸돼서 늙어갈 때,
그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이제 생명을 섭취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게 이제 인생의 주기면서 생로병사고 자식이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는 또 과정이기도 하고 이 생명의 순환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세계까지 확장을 하면은 자연도 생성소멸이 있고 종도 생성소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코나투스와 이제 케노시스는 이게 상호 맞물리면서 작동하는 거고 이 개체 수준을 넘어서 강도들의 협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순환 시스템이 적절하게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본 동물의 왕국에서는 밤에 우물가에서 동물들이 물을 먹는데 순서가 있어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이게 처음에는 초식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코뿔소가 오고, 그 다음에 코끼리가 오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 와요. 정확해요. 물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개체 수도 사실은 먹이 피라미드에 맞게 자연은 맞춰지는 거죠. 물론 그게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고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의 존재가 0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개체 수가 적절하게 맞춰지기 위해서 생명 시스템이 자연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인간은 너무 개체 수가 많죠. 근데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을 잡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먹는다는 게 아니라 멸종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다양성이 인간 때문에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자연의 순환 구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인류세 위기가 온 거고, 지금 자연 생태가 파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 박쥐들의 서식 공간이 계속해서 축소되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쥐로 인해서 엄청난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경기가 무너지는 거죠. 결국 이거는 인간이 박쥐의 생존권을 계속 침탈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지나친 코나투스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계가 어디냐. 내가 지금 에어컨을 트는 게 나의 코나투스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지금 자식이 시원한 공간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에어컨을 트는 거는 내 코나투스를 증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지구 생태가 지금 파괴됐다. 여기서 이제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그 적절점이 뭔가를 고민하게 되는 이게 이제 윤리적 판단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생존 조건이 붕괴될 때 인간은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버려진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발 딛고 있는 땅에서 분리될 때, 떨어져 나갈 때, 위치를 박탈당할 때, 좌표를 설정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세계에서 무용해지는 느낌을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계에 속하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 때 사람은 자신이 무용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무용해지는 기분은 인간이 자초한 것이죠.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인공물을 구축함으로써 세계로부터 이탈을 스스로 만들었죠. 스스로 장소 상실을 촉진시켰죠. 그리고 세계의 형태를 변형시켰죠. 문제는 이런 이탈조차도 자신을 둘러싼 더 넓은 세계와 연관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인간은 인공물 안에서 자기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존재, 방식은 사실 근원적 세계로부터 이탈한 탓에 근원적 세계에서 우리가 무용해졌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자 이 무용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인공물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라고 하는 것. 행성적 사고라는 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결국 우리를 둘러싼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기분과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인공물을 만들고 거기서 이탈되니까 점점 더 두려움은 커지는 것이 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 더 하겠습니다. 마스타케의 논문이 글이 참 좋았던 거는 그 붕괴라고 하는 것 이후에 우리가 인간과 자연, 사물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겠던 것,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코나투스와 케노시스의 어떤 변증법 같은 논의는 사실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해서 어, 더 좀 확장시켜서 한번 논의해보고자 단초만 제공한 것입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